영희는 아들 준호의 결혼식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민지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을 10년 전 먼저 보내고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영희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준호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준호 엄마가 아니라 준호 아내의 시어머니다. 결혼 2달 후인 2020년 1월 영희는 준호 부부의 신혼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준호가 엄마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희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들이 김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에 큰 통에 가득 담아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는데 침실 문이 열리며 민지가 나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방금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고 급하게 입은 옷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침실에서 나와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미리 전화 좀 하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던 열쇠. 그날 저녁 영희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하마. 그리고 열쇠를 우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당연히 준호 부부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로 준호에게 추석에는 몇 시쯤 올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엄마 올해는 처가에 가려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영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보낸 적 없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귀성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추석 당일 영희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냈어요.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어요. 그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가 다녀오는 길에 들렀어요.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지의 눈가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처가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들어와라. 음식이 많으니까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송편을 먹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엄마가 있다. 당연한 걸 이제야 알았다. 2021년 3월 민지가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영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출산하면 산후조리원 갈 거니? 아니면 우리 집에 올 거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산후조리원 예약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영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편하겠구나. 조리원 비용은 내가 낼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아니다. 이건 할머니가 손주한테 주는 선물이야. 사양하지 마라. 3월 15일 김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준호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지야,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조리원 끝나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라. 내가 도와줄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 할게요. 영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라.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2달 후 새벽 2시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우가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준호가 출장 중이고 저 혼자서는 운전을. 민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지금 간다. 10분만 기다려라. 영희는 옷을 주워 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민지의 집 앞에 도착하니 민지가 지우를 안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우는 보채며 울고 있었고 민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타라. 영희는 민지와 지우를 태우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열성경련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해열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 영희는 민지의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서 지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게요. 민지가 나와 커피를 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너무 버거웠어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근데 어머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희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 시어머니야. 패가 아니라 가족이야. 힘들 때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그날부터 영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민지의 집에 갔습니다. 민지가 야근할 때 지우를 돌봤습니다. 단 규칙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정해준 방식대로 했습니다. 지우의 간식, 잠자는 시간, 놀이 방법 모두 민지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민지의 친정 엄마 수연이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민지는 회사를 한 달간 휴직하고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집에서 지우를 돌봐야 했습니다. 영희는 민지의 상황을 준호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지우는 내가 우리 집에서 맡을게. 넌 병원에만 집중해. 어머니, 그럴 수는. 사양하지 마라. 내 엄마가 빨리 회복하려면 내가 곁에 있어야 해.
지우 걱정하지 말고. 그날부터 2주간 지우는 영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영희는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왔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재웠습니다. 준호도 퇴근 후 영희의 집에 와서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매일 밤 전화로 지우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치킨 사줬어. 지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민지는 어머니,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한테 무슨 감사? 내 엄마 빨리 나으셔야지. 2주 후 수연이 퇴원했습니다. 민지는 영희의 집에 지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희와 지우가 함께 레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지우를 안고 영희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은혜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저번에 내가 우리 집 추석 때 와줬을 때 나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니? 그때 내가 나한테 해준 거야. 이번엔 내가 내한테 해주는 거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 5월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지는 꽃다발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친정 엄마 수연에게, 하나는 시어머니 영희에게. 오전에는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수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 시댁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오후에 갈 거예요. 오후 2시, 민지는 준호, 지우와 함께 영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영희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민지는 꽃다발과 함께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얼마인데? 어머니가 제 엄마처럼 대해주셔서요. 2분 다 제 어머니세요. 영희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떡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맥주를 따랐고 민지는 영희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시간과 배려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흘러 2024년 12월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민지는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본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영희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영희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옆동에 사는 같은 또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며느리랑 사이 좋죠?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지낸 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며느리한테 필요할 때만 다가가고 필요 없을 때는 한 걸음 물러서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어디 쉬워요? 안 쉽죠. 근데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노력했어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집으로 돌아오니 휴대폰에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우 데리고 놀러 갈까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라. 엄마도 지우 보고 싶었다. 2025년 1월 민지는 회사 후배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시댁 관계 어떠세요? 저는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안 맞을까봐 무서워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간섭도 안 하시고 제 방식을 존중해 주셨어요. 대신 제가 정말 힘들 때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주셨죠. 와, 복 받으셨네요. 복이라기보다는 서로 노력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참으셨을 거고, 저도 마음을 열었고, 지금은 정말 엄마처럼 편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집에 돌아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민지야.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좋은 시어머니 되어주셔서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고맙다, 민지야. 좋은 며느리 되어줘서.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